30년 전 내 손으로 직접 제사까지 지낸 남편이 당신이 왜 여기에? 사부인께서 긴장을 많이 하셨나 봅니다. 그날 밤 30년 전 죽음으로 위장된 남편의 잔혹한 진실이 시작되었습니다. 30년 전 제 손으로 제사밥을 차리고 제 손으로 향불을 피웠던 남편이 오늘 딸아이의 시아버지가 되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찻잔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히 탁자 위에 놓인 백자 찻잔이 떨리는 것을 저는 혼자만 보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 손이 먼저 떨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한여름 에어컨 바람 탓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그것이 거짓말인 줄은 제 심장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의 한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한강이 은빛으로 내려다 보였고 방 안에는 은은한 난초 향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식기들은 하나같이 반들반들하게 닦여 있었고 자리를 안내한 직원은 허리를 직각으로 굽혀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딸 수연이가 결혼하게 될 집안이 이런 곳이라는 것을 저는 그날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잘 해내야 한다. 오늘만큼은 흐트러지면 안 돼. 스스로를 다잡으며 저는 한복 고름을 한 번 더 여몄습니다. 사돈될 분들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동대문 시장에서 고른 연보랏빛 한복이었습니다. 값은 비쌌지만 수연이가 굳이 사주겠다고 우겨서 입은 옷이었습니다. 딸이 입혀준 옷을 입고 딸의 상견례 자리에 나온다는 것이 조금 서럽기도 했지만 그 서러움마저 오늘은 꾹꾹 눌러담기로 했습니다. 맞은편에는 수연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분홍빛 한복을 차려입은 딸의 얼굴은 긴장과 설렘이 뒤섞여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저 아이를 위해서다. 오늘 하루만 잘 버티면 된다. 그런데 문이 열리던 순간이었습니다. 미닫이 문이 조용히 열리면서 상대 측 가족들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들어선 것은 며느리감이 될 청년 준혁 씨였고 그 뒤로 단아한 차림의 어머니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아니, 멎었다가 다시 뛰기 시작했는데 그 박동이 너무 거칠고 불규칙해서 저는 잠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였습니다.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하게 새어 있었고 인상은 깊게 패인 주름들로 가득했습니다. 양복은 어떤 브랜드인지도 모를 만큼 고급스러운 소재였고 손목에는 무심하게 찬 시계 하나가 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비슷한 느낌이겠거니 했습니다. 세상에 닮은 사람이야 있는 법이니까요. 그런 우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가 자리에 앉으면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깨졌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놓쳤고 그것이 탁자 모서리에 부딪혀 쨍 소리를 냈습니다. 수연이가 엄마 하며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소리도 딸의 손길도 주위의 시선도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그의 눈빛만이 저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긴 세월이 얼굴을 바꾸어 놓았고 체형을 바꾸어 놓았고 손에 쥔 것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제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날의 눈빛이었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안부인.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아무런 파문도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정말로 생판 처음 보는 남남인 것처럼, 마치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어느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한 번도 마주친 적 없었던 것처럼. 저는 이준혁의 부친 이태준입니다. 저는 그 이름을 들었습니다. 이태준. 그 이름 앞에서 30년 전에 제 남편 안진철이라는 이름이 가슴 안쪽에서 먹빛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친 생각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끔찍해서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도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만약 정말로 진철이라면, 그렇다면 우리 수연이와 이준혁 씨는 손발이 얼어붙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저는 스스로를 가까스로 붙잡았습니다. 아니야. 성이 다르잖아. 진철이는 안 씨고 저 남자는 이 씨야. 수연이도 안 씨야. 성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괜찮은 거야. 억지로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러나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섬뜩한 의문이 그 자리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자는 왜 성을 바꾼 걸까? 진철이가 맞다면 그는 30년 동안 어디서 무엇이 되어 왜 돌아오지 않은 걸까? 준혁 씨의 아버지 이태준이 찻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차를 마셨습니다. 그 옆모습을 저는 눈을 깜빡이는 것조차 잊고 바라보았습니다. 왼쪽 귀 뒤로 손이 올라갔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긁는다기보다는 스치는 동작이었습니다. 남들은 보지도 못할 만큼 작은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불안하거나 긴장할 때마다 진철이가 반드시 하던 버릇이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94년의 여름이었습니다. 저는 25이었고 진철이는 28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던 곳은 경기도 어느 외진 동네의 반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장마철이면 바닥에 물이 차올랐고 겨울이면 결로 맺힌 벽지에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냄새는 언제나 퀴퀴하고 눅눅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에는 늘 진철이의 웃음소리가 있었습니다. 여보, 나 이번 공사 끝나면 큰돈 생긴다. 그때 방 2개짜리로 이사 가자. 그는 허구한 날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방 2개짜리. 그것이 우리의 꿈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 방이 따로 있어야 한다고, 엄마 아빠 방이 따로 있어야 한다고. 소박하고 따뜻하고 평범한 꿈이었습니다. 그의 여름 저의 뱃속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진철이는 기뻐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날 그는 동네 슈퍼에서 팥빙수를 사들고 들어오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제 배에 귀를 갖다 댔습니다. 야, 거기 안에 있냐? 아빠다. 아빠가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속삭이던 남자였습니다. 사고 나던 날의 아침을 기억합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아도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 아침은 선명합니다. 아마 평생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진철이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저도 덩달아 눈이 떠졌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 있을 때여서 이리저리 뒤척이다 보면 새벽잠은 늘 얕았습니다. 진철이는 제가 깬 것을 알고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누룽지를 끓여서 들고 왔습니다. 부엌이라고 해봤자 작은 가스레인지 하나가 전부였지만 진철이는 그 좁은 공간에서 냄비를 기울여가며 누름밥을 긁어 끓여왔습니다. 임신하면 새벽에 배고프다더라. 조금이라도 먹어. 그렇게 말하며 제 등을 문질러 주던 손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누룽지를 반도 못 먹고 비린 냄새 난다며 찡그렸고 진철이는 실망하는 척 과장되게 어깨를 늘어뜨렸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웃었습니다.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웃을 수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진철이가 작업복을 입으면서 저는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딱히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배가 당기는 것도 아니었고 무언가 나쁜 꿈을 꾼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날따라 진철이의 뒷모습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출근하는 남편의 뒷모습이 그날따라 유독 작아 보였습니다. 진철아, 응? 저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팔목을 잡고 아무 말도 없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진철이는 처음에 멋쩍은 듯 웃더니 곧 진지한 얼굴로 제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나 빨리 올게. 오늘 현장 마무리하면 일찍 끝난대. 저녁에 삼겹살 사올게. 삼겹살 말고 갈비. 갈비? 우리 사모님 오늘 식욕이 좋으신데. 진철이가 웃으며 나갔습니다. 저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창문 너머로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골목길을 걸어가는 진철이의 뒷모습이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던 그 순간까지 그것이 제가 안진철을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밤 진통이 왔습니다. 일은 진통이었습니다. 예정일보다 3주나 앞선 시간이었습니다. 밤 11시였고 마을 버스는 이미 끊긴 후였습니다. 이웃집 박 아주머니가 택시를 잡아주었고 저는 혼자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진철이는 강 건너 공사 현장에 있었고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에는 지금처럼 누구나 들고 다니는 전화기가 없었습니다. 현장 사무실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밤 시간이라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진철이는 새벽에 오겠지. 내가 먼저 낳아놓으면 돼.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만실은 차갑고 밝았습니다. 극심한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진철이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아이가 무사히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새벽 2시 딸이 태어났습니다. 조그만 아이였습니다. 울음소리는 놀랍도록 우렁찼습니다. 간호사가 건강한 딸이에요 하고 말했고 저는 아이를 가슴에 안으며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철이한테 빨리 알려줘야 하는데, 이 아이 얼굴을 빨리 보여줘야 하는데, 하지만 진철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되어도 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도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후 2시가 되었을 때 낯선 남자 둘이 병원 복도로 들어섰습니다. 현장 관계자라고 했습니다. 모자를 두 손으로 꼭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안부인 마음 단단히 드세요. 저는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어젯밤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오래된 옹벽이 빗물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진철이는 그 아래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흘을 수색했습니다. 사흘 동안 저는 갓 낳은 아이를 이웃집에 맡기고 현장을 오갔습니다. 굴착기 소리가 들릴 때마다, 삽으로 흙을 파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는 심장이 바스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비가 와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신발이 진흙투성이가 되어도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했습니다. 시신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공사회사에서는 실종 처리를 했고 보험금은 터무니없이 적었습니다. 법이 노동자 편이 아니던 시절이었습니다. 누군가 빈관이라도 묻어야 사람이 떠나보내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빈관을 묻었습니다. 안진철이라는 이름이 적힌 나무 비석 앞에서 갓난아이를 등에 업은 채로 저는 땅이 꺼지도록 통곡했습니다. 아이는 왜 우는지도 모르면서 함께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산자락을 타고 올라가 허공 속으로 사라지는 동안 하늘도 땅도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왜 혼자 갔어? 왜 놔두고 갔어? 갈비 사온다고 했잖아. 그 말을 입안에서만 되뇌었습니다. 그 이후의 세월은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막노동, 식당 일, 공장 일, 새벽 청소, 무엇이든 했습니다. 수연이를 재우고 나면 저는 또 무언가를 했습니다. 잠든 아이의 작은 얼굴을 들여다보며 저는 자주 혼잣말을 했습니다. 진철아, 나 잘하고 있지? 우리 수연이 잘 키우고 있지? 그 말이 기도였고 그 기도가 3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30년이 왼쪽 귀 뒤를 스치는 손짓 하나에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뒤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부인, 잠깐 따로 보겠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하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상견례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준혁 씨가 수연이를 향해 수줍게 웃고 수연이가 두 뺨에 홍조를 띠며 고개를 숙이는 동안 저는 내내 찻잔만 바라보았습니다. 깨질 것 같았습니다. 찻잔이 아니라 제 자신이. 음식이 나왔습니다. 한정식 상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계절 나물, 조기구이, 갈비찜, 그리고 이름도 모를 고급 반찬들이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무언가를 씹고 삼킬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이태준이 조용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가 자기 앞에 놓인 반찬 접시를 정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가 되자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라지 무침 접시였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눈길도 주지 않고 그저 자연스러운 손동작처럼 그 접시가 제 쪽으로 살짝 밀려와 있었습니다. 누군가 보았다면 그저 자리를 정돈한 것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도라지 무침은 제가 유독 좋아하던 반찬이었습니다. 30년 전 반찬 두 가지가 전부이던 좁은 밥상에서 진철이가 항상 그 접시를 제 쪽으로 밀어주던 버릇이 있었습니다. 말도 없이, 눈도 마주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우연이겠지. 그냥 우연인 거야.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이태준의 부인 한세희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부드러움 아래에는 날이 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오래 갈고 닦은 칼날처럼 겉은 매끈하지만 닿으면 베이는 그런 종류의 날카로움이었습니다. 사돈댁, 안색이 영 좋지 않으시네요. 그 여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어디 아는 분이라도 닮으셨나요? 아까부터 자꾸 우리 쪽을 보시는 것 같아서요. 방 안의 공기가 순간 달라졌습니다. 수연이가 멋쩍은 듯 웃으며 어머니, 엄마가 원래 낯을 좀 가려서요라고 말했습니다. 준혁 씨도 화제를 돌리려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세희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눈이 저를 향해 조용히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무 표정도 없이 찻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찻잔을 쥔 손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것은 오후 3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준혁 씨와 수연이는 먼저 자리를 일어나 산책을 하러 나갔습니다. 한세희 씨는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넓은 방 안에 이태준과 저 단둘이 남게 된 것은 그때였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정적이었습니다. 이태준은 한참 동안 창밖의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안부인, 잠깐 자리를 옮겨서 얘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그가 안내한 곳은 식당 한쪽에 마련된 작은 응접 공간이었습니다. 창이 없는 방이었습니다. 소파가 2개, 탁자가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지나치게 크게 들렸습니다. 이태준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앉았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양복 재킷의 단추를 한번 만졌다가 놓더니 이윽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솔직하게 묻겠습니다. 이 결혼에서 기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준혁이는 좋은 아이입니다. 수연 씨도 훌륭한 분인 건 압니다. 하지만 집안 간의 결합이라는 건 그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차분함 속에는 날카로운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돈이 목적입니까? 가슴을 칼로 긁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집안의 배경을 보고 접근하신 건지 아니면 정말로 두 아이의 미래를 위한 건지 그걸 먼저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이 하얗게 질리도록 힘이 들어갔습니다. 회장님,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딸 하나를 혼자 키운 사람입니다. 평생 식당 일하고 공장 다니면서 수연이 대학까지 보낸 사람입니다. 돈이 있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떨리는 손으로 앉아 있겠습니까? 이태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경멸이 아니었습니다. 경멸처럼 보이려 애쓰고 있었지만 그 눈빛의 가장 깊은 곳에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 아래에는 무언가를 몹시 두려워하는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틈도 없었습니다. 그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조용한 동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봉투가 탁자에 닿는 소리가 제 귓속에서는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이 결혼을 없던 일로 해주십시오. 두 아이가 다치기 전에 조용히 정리해 주시면 안부인도 불편할 일이 없을 겁니다. 저는 그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두꺼웠습니다. 제 딸의 가치가, 제 30년의 무게가 저 봉투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 참을 수 없이 모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태준이 봉투를 내미느라 탁자 위로 뻗은 손, 그 오른손 손등에서 저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사이 움푹 팬 그 자리에 흉터가 있었습니다. 길이는 손가락 한마디만 했습니다. 오래된 것이라 살과 거의 같은 빛이 되어 있었지만 흉터 특유의 매끄럽게 당겨진 결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흉터를 알고 있었습니다. 1993년 겨울이었습니다. 진철이가 현장에서 쓰던 강목에 박힌 못에 손을 그었고 집으로 돌아와 피를 흘리면서도 별거 아니야 하며 웃었습니다. 제가 바늘과 실을 꺼내 들었습니다. 진철이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제 손으로 꿰맨 흉터였습니다. 서툰 바느질이라 흉터가 좀 넓게 남았다고 진철이가 나중에 두고두고 놀렸던 그 흉터였습니다. 세상에 저 흉터를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진철 씨,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제가 내뱉으려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30년이 쌓아 올린 무게가 그 두 음절 안에서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봉투를 쥔 손이 멈추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을 거두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당신을 위한 게 아니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수연이를 살리기 위한 거요.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봉투는 탁자 위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수연이를 살린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무엇으로부터 살린다는 것인가? 봉투는 여전히 탁자 위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집지 않았습니다. 집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한복도 벗지 않았습니다. 현관에 신발만 벗어놓고 그대로 방 한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저 흉터는 진짜다. 안방 장롱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겹겹이 쌓인 물건들 사이 빛이 바래고 종이가 꺾인 낡은 봉투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이었습니다. 진철이와 찍은 사진이 3장 있었습니다. 결혼식 사진은 아니었습니다. 돈이 없어 사진관에 갈 형편이 안 되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친구가 빌려준 카메라로 단칸방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진철이는 웃고 있었고 저는 배가 부른 채로 옆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초라했지만 그 사진 속에는 행복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과 오늘의 얼굴을 오래 대조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을 바꿉니다. 그러나 바꾸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눈꼬리가 올라가는 각도, 긴장할 때 미간이 좁아지는 방식, 그리고 왼쪽 귀 뒤를 스치는 그 작은 습관. 너구나. 사진을 가슴에 안고 저는 오래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태준 회장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IT 계열의 중견기업이었습니다. 창업한 지 20년이 넘었고 코스피에 상장된 회사였습니다. 연역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 이태준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1997년이었습니다. 그 이전의 기록은 없었습니다. 학력도 고향도 가족관계도 1994년 이전의 안진철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멈추어 생각했습니다.
지금이야 주민등록 전산망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어 이름 하나 바꾸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초반은 달랐습니다. 전산화가 채 완료되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지역마다 기록이 따로 놀았고 행정 처리가 수기로 이루어지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이름을 바꾸고 고향을 떠나면 귀신도 새 사람이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게다가 진철이는 공식적으로 사망 처리된 사람이었습니다. 시신도 없이 실종 처리된 후 빈관이 묻힌 사람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 이름을 바꾸어 살아 돌아오는 것은 그 시절에는 불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누가 도와준 걸까? 손발이 차가워졌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었을 거야. 법적 사망자가 새 호적을 얻으려면 누군가 자금이 있어야 하고 연줄이 있어야 하고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처리해 줄 사람이 있어야 한다. 한세희였습니다. 그 여자가 처음부터 관련되어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제 그 눈빛,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태연하게 웃던 그 표정, 그것은 오랫동안 비밀을 지켜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코트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가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발이 이끄는 대로 걸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익숙한 냄새가 나는 골목 어귀에 섰을 때 저는 그제야 제가 어디로 왔는지를 알았습니다. 우리가 살던 동네였습니다. 건물은 이미 헐리고 새 빌라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골목의 폭은 여전히 좁았고 담벼락 한쪽에는 낡은 전봇대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30년이 흘렀지만 골목 특유의 냄새는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시멘트와 흙, 그리고 어딘가에서 끓이는 찌개 냄새. 저는 한참 골목 어귀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목 안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주민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대낮에 그 사람은 걷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이태준이었습니다. 대낮에 회장이 혼자 이 낡은 동네 골목 안에 서 있었습니다. 수행원도 운전기사도 없었습니다. 고급 양복이 이 허름한 골목과 너무나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움직이지 않은 채 골목 가장 깊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라보는 곳을 따라 시선을 옮겼습니다. 숨을 삼켰습니다. 담벼락 귀퉁이에 녹슬고 페인트가 벗겨진 우체통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철이가 손으로 직접 고쳐 달았던 그 우체통이었습니다. 못이 삐뚤게 박혀 항상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그 우체통이 30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자리에 같은 각도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이태준이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었습니다. 우체통의 옆면을 손바닥으로 살며시 짚었습니다. 말 한마디도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손이 아까 돈봉투를 내밀던 바로 그 손이 이제는 낡은 쇠판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기억하고 있구나. 다 기억하면서 모른 척하고 있구나. 기억을 잃은 사람이라면 이 골목에 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우체통을 알아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 손떨림은 그리움을 가진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것들을 억지로 지우며 살아온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였습니다. 왜 모른 척하는 걸까요? 왜 그 오랜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돌아오지 않은 걸까요? 왜 딸의 결혼을 돈봉투로 막으려 하는 걸까요? 그리고 어젯밤 그 말 수연이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말은 대체 무슨 의미였을까요? 저는 발을 때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골목 입구 쪽에서 낮은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세단이었습니다. 번호판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짙은 선팅이 된 차였습니다. 그 차가 골목 바로 앞에 조용히 멈추어 섰습니다. 뒷문이 열렸습니다. 한세희였습니다. 단정한 재킷 차림이었지만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이태준을 향해 걸어가며
낮고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당신 여긴 왜 왔어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경고였습니다. 저는 전봇대 뒤에서 숨을 멈추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귓속에 들릴 만큼 크게 울렸습니다. 이태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세희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당신이 여기 오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 여자가 눈치채기 전에 거기까지만 들었습니다. 한세희의 시선이 갑자기 골목 입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더 깊이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 저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한세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동네에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이태준이 이 골목을 찾아온다는 것을, 그 모든 것을 이 여자는 오래전부터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진철이를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여자가 진철이를 가두고 있는 거구나. 골목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저는 코트 깃을 세우고 소리를 죽인 채 그 자리에 선 채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혼자 힘으로는 안 되겠다. 진실을 꺼내려면 저 여자가 숨긴 것을 먼저 찾아야 한다. 1994년 그날 사고 현장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단 둘이었습니다. 안진철, 그리고 한세희. 그 여자는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한세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여긴 왜 왔어요? 그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말. 그 여자가 눈치채기 전에 저는 새벽 내내 생각했습니다. 한세희가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 여자는 대체 언제부터 진철이와 엮인 걸까? 재벌 부인이 된 지금의 모습 아래에 그 여자의 1994년이 있었습니다. 그 1994년을 찾아야 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저는 움직였습니다. 도서관에 갔습니다. 오래된 신문 마이크로필름을 열람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서에게 1994년 8월의 지역신문을 요청했습니다. 사서는 의아한 눈빛으로 저를 보았지만 아무 말 없이 자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화면 앞에 앉아 필름을 돌렸습니다. 8월 첫째 주, 둘째 주, 그리고 셋째 주. 찾았습니다. 지면 한쪽 구석의 작은 기사였습니다. 대형 사고도 아니었고 전국 뉴스도 아니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소규모 공사 현장에서 옹벽이 붕괴되었다는 짧은 기사였습니다. 사망자 1명, 실종자 1명, 부상자 2명. 단 3줄짜리 기사였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사망자와 실종자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상자 명단 옆에 작은 글씨로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현장 인근에서 발견된 여성 민간인 1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음. 저는 필름을 멈추었습니다. 여성 민간인. 공사 현장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다치지 않을 만큼, 그러나 발견될 만큼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당시 공사를 맡았던 업체의 흔적을 쫓았습니다. 30년 전 서류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업체는 이미 폐업한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현장 감독이었던 사람의 이름을 수소문 끝에 찾아냈습니다. 지금은 경기도 어느 소도시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가게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른이 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저를 보더니 처음에는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안진철의 아내라고 말하는 순간 그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당혹감이었습니다. 그 양반 아내분이 어떻게 여길?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날 현장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부상자 명단에 여성 민간인이라고 나와 있던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남자가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사고 당일 현장에는 예정에 없던 방문자가 있었습니다. 한씨 성을 가진 젊은 여자였습니다. 당시 현장 소장과 아는 사이였고 현장 구경을 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빗속에서 옹벽이 무너졌고
그 여자는 다행히 외곽 쪽에 있어서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흙더미 속에서 안진철이 살아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살아나왔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설 뻔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기적이었지요. 흙더미가 좀 비껴서 떨어진 데다 옹벽 잔해가 빈 공간을 만들어줘서 찾아보니까 살아있었어. 그런데 문제는 남자가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 양반이 깨어났을 때 아무것도 기억을 못했어요. 이름도 가족도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도. 저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남자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머릿속으로 그 장면을 그려보았습니다. 의사들이 나중에 뭐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해리성 기억상실이라고 했을 겁니다. 극심한 충격 흙더미에 매몰되었다가 구조되는 과정에서 뇌가 감당할 수 없는 공포와 산소 부족을 동시에 겪었을 때 뇌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기억의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살아온 세월도 모두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지로 막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뇌가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선택하는 망각이었습니다. 진철이는 그 망각 속에서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백지 위에서.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 백지 위에 가장 먼저 글씨를 쓴 사람이 한세희였습니다. 남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한씨 아가씨가 그 사람 옆에 끝까지 있었어요. 병원 이송될 때도 같이 갔고, 저는 당연히 아는 사람인 줄 알았지. 그 여자가 처음에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남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한 게 하나 있긴 했어. 구조되고 나서 그 양반 옷을 정리하는데 그 한씨 아가씨가 먼저 와서 주머니 것들을 챙기겠다고 했거든. 지갑이며 소지품이며. 저는 당연히 가족인 줄 알고 그냥 뒀는데 남자의 말이 거기서 흐려졌습니다. 저는 그 다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철이의 지갑 속에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배가 부른 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진철이는 항상 그 사진을 지갑 맨 앞칸에 넣고 다녔습니다. 한 번은 지갑이 낡아서 새 것으로 바꾸면서도 그 사진만큼은 제일 먼저 옮겨 넣던 남자였습니다. 한세희는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 진철의 지갑 속 가족 사진을 가장 먼저 없앤 것이었습니다. 기억이 없는 사람에게 사진 한 장은 세상이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단 하나의 단서였습니다. 한세희는 그것을 알았고 그것을 먼저 지웠습니다. 기억도 지우고 흔적도 지우고 그 빈자리에 자신이 만들어준 새로운 삶을 채워 넣었습니다. 저는 철물점을 나오면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너무 세게 쥐어서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통증이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그것이 없었으면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진철이는 저를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철이는 처음부터 저를 잊어버리도록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설계한 사람이 한세희였습니다. 그날 밤 수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준혁 씨 아버지한테 전화 받았어.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결혼 반대한다고. 두 사람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엄마는 어떻게? 수연이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엄마 말 잘 들어. 그 어떤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마. 엄마가 반드시 해결할게.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사진을 꺼냈습니다. 30년 전에 진철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진철아, 이제 내가 찾아갈게. 내가 못 돌아오면 내가 데리러 가면 되는 거잖아. 이태준 회장의 동선을 파악하는 데는 사흘이 걸렸습니다. 준혁 씨와 수연이가 사귀는 동안 수연이에게서 들었던 정보들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분당의 단독주택지구, 경비가 삼엄한 고급 주거 단지. 저는 그 단지 앞 카페에서 사흘을 기다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전이었습니다. 한세희의 차가 먼저 나왔습니다. 뒤이어 이태준의 차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태준의 차는 회사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 뒤를 따랐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뜻밖에도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이태준이 혼자 차에서 내렸습니다. 공원 안쪽 벤치에 앉아 한참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외로워 보여서 저는 잠시 발걸음이 멈추어졌습니다. 재벌 회장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단칸방에서 누룽지를 끓이던 그 평범하고 소박했던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에게 걸어갔습니다. 이태준이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철 씨, 앉으세요. 이제 저도 알 만큼 알았습니다. 그가 굳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맞은편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도서관에서 복사해온 1994년의 신문 기사였습니다. 현장에 여자가 있었더군요. 이태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기억을 잃은 당신 옆에 한세희 씨가 처음부터 있었더군요. 지갑 속 사진도 그 여자가 없앤 거였더군요. 이태준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공원의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멀리서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상견례 날부터요. 흉터 때문에.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30년 된 사진이었습니다. 단칸방 앞에서 찍은 그 사진이었습니다. 배가 부른 저와 웃고 있는 진철이가 찍힌 그 사진을 이태준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그가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윽고 그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손이 천천히 올라와 사진의 끝을 건드렸습니다. 마치 그것이 실제하는지 확인하듯 종이의 모서리를 손끝으로 살며시 짚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온 건 언제였습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이태준이 한참 만에 답했습니다. 사고 난 지 3년 후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조각조각 돌아왔습니다. 꿈에서 먼저 보였어요. 반지하 방, 찻잔이 없어서 종이컵에 끓여 마시던 커피, 그리고 그가 말을 멈추었습니다. 임신한 당신의 모습이. 저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기억이 돌아왔을 때는 이미 한세희와 혼인신고가 된 뒤였습니다. 이태준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한 뒤였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지 않은 겁니까? 당신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1998년이었습니다. 살던 동네를 찾아갔는데 당신은 이미 그곳에 없었어요. 이웃에게 물었더니 아이 데리고 어디론가 떠났다고만 했습니다.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1998년. 그해 저는 수연이를 데리고 친정 식구가 있는 전라도로 내려갔었습니다. 반지하 방세를 감당하지 못해서였습니다. 1년쯤 있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왔는데 그 1년 사이에 진철이가 찾아왔던 거구나. 3번 찾아왔습니다. 3번 다 당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세희가 당신과 아이는 이미 다른 사람과 잘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재혼을 했다고. 아이도 새아버지와 잘 지낸다고. 저는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 거짓말인지 알았습니다. 저는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다른 남자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했습니까? 당신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한참 그 눈물을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결혼을 막습니까? 수연이와 준혁이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안진철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태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무릎 위에 놓인 주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안부인, 내가 한 가지 말해야 할 게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재산, 회사 지분, 그 모든 것의 절반 이상이 한세희의 친정 식구들 명의로 묶여 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한세희의 아버지가 초기 자금을 댔습니다. 내가 이태준으로 새 출발할 수 있었던 것도, 사업이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그 집안에 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기억도 이름도 없는 상태에서 그 집안의 도움을 받았고 어느 순간 그것이 족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안진철로 돌아가는 순간 이태준이라는 이름은 법적으로 허위로 밝혀집니다. 이태준 명의로 된 계약과 지분 모두가 흔들립니다. 한세의 친정은 그것을 빌미로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 남자가 왜 재벌 회장이면서도 한세희에게 묶여 있는지를.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돈이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돈의 뿌리가 처음부터 한세희의 집안에 닿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연이와 준혁이가 결혼해서 우리 집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한세희는 그 구조를 무기로 쓸 겁니다. 수연이를 협박하든 결혼 자체를 흔들든 그 여자는 자신의 자리가 흔들리는 것을 절대 두고 보지 않습니다. 이태준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섞였습니다. 수연이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한 것은 그 때문이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공원 끝에서 아이들이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세희가 그 구조를 쓰지 못하게 만들면 됩니다. 이태준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가방에서 마지막으로 꺼낸 것을 내밀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복사한 신문기사 옆에 철물점 감독에게서 받아온 진술 확인서 한 장이었습니다. 노인이 자필로 쓴 것이었습니다. 손이 떨려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내용만큼은 또렷했습니다. 1994년 8월 사고 현장에서 한씨 성의 여성이 부상자의 소지품을 무단으로 취고하는 것을 목격하였음. 이태준이 그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재킷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빛이 바래고 모서리가 꺾이고 오래된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저였습니다. 그리고 진철이었습니다. 단칸방 앞이 아니었습니다. 수연이가 아직 뱃속에 있던 어느 봄날 동네 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사진이었습니다. 한세의 서랍에서 찾았습니다. 이태준이 말했습니다. 상견례 다음 날 밤 이 사진이 왜 저 여자 서랍에 있는지 알 수 없어서 저는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저는 비로소 모든 것이 맞아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세희는 이 사진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갑에서 꺼내 없앤 것이 아니라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진철이의 기억이 온전히 돌아오는 날, 혹은 과거의 가족이 나타나는 날을 대비해서 증거이자 협박 수단으로 그 여자는 30년 동안 이 사진 한 장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진철 씨, 저는 처음으로 그 이름을 똑바로 불렀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태준이 진철이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30년의 세월이 한꺼번에 흔들렸습니다. 저는 2장의 종이와 1장의 사진을 가지런히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무기가 생겼습니다. 이제 한세희 차례였습니다. 한세희가 30년 동안 지켜온 비밀은 단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1994년 그날 옹벽이 무너진 것은 정말 사고였을까요? 그리고 그 답이 담긴 파일이 지금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태준이 마지막에 했던 말, 미처 끝을 맺지 못하고 삼켜버린 그 문장이었습니다. 1994년 그날 옹벽이 무너진 것은 정말 사고였을까? 공사 현장에 예정에 없던 방문자가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그날, 하필이면 그 시간에.
그리고 그 방문자는 살아남았습니다. 기억을 잃은 남자 옆에 처음부터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갑 속 사진을 없앴습니다.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삶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추측만으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30년 전 그날의 진실이 담긴 무언가가. 새벽 2시가 넘었을 때 저는 전화를 들었습니다. 수연이를 깨우는 것이 미안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잠에 취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준혁 씨한테 부탁할 수 있어? 아버지 회사 초창기 서류들, 1994년에서 1997년 사이 것들. 그게 갑자기 왜? 엄마 믿지? 짧은 침묵이 있었습니다. 응, 믿어. 수연이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엄마가 믿어달라고 하면 묻지 않고 믿어주는 아이였습니다. 그 믿음이 고맙고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준혁 씨는 영문도 모른 채 수연이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아버지 서재 한쪽에 묵혀두었던 오래된 파일 박스를 꺼내주었습니다. 회사 창업 초기의 계약서들, 투자 유치 서류들, 그리고 맨 아래에 낡은 수첩 하나가 있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습니다. 표지는 가죽이었는데 오래되어 갈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 수첩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저는 손이 굳었습니다. 글씨가 2가지였습니다. 앞부분은 진철이의 필체였습니다. 저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30년 전 함께 살 때 진철이가 쓰던 메모들, 장볼 것을 적어두던 쪽지들에서 보았던 그 필체였습니다. 삐뚤빼뚤하고 힘이 넘치는 글씨였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은 달랐습니다. 가늘고 단정한 글씨였습니다. 여자의 필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앞부분에는 공사 현장의 일정과 자재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철이가 일하면서 메모해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뒷부분 한세희의 필체로 적힌 부분에는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날짜와 금액, 그리고 이름들이 빼곡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1994년 7월의 날짜들이었습니다. 사고 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 옆에는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옹벽 균열 확인, 보고 보류, 우기 전 보강 공사 필요 현장 소장 묵살, 8월 15일 이후 처리. 저는 그 페이지에서 한참 동안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옹벽의 균열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보고를 보류했습니다. 보강 공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묵살했습니다. 그것이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사고가 날 것을 알면서도 막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한세희는 그 시절 진철이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철이에게는 저와 뱃속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 돌아갈 곳을 없애버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진철이로 하여금 그 과거를 영원히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옹벽 붕괴로 인한 충격, 그로 인한 기억 상실. 한세희는 그것을 이용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을 계획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수첩을 쥔 손이 하얗게 질리도록 떨렸습니다. 저는 그 수첩을 들고 이태준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회사 집무실에 있었습니다. 비서에게 맡겼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이태준이 직접 나와 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수첩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태준이 수첩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뻗어 첫 장을 넘기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자신의 필체를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그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한세희의 필체가 시작되는 페이지에 이르렀을 때 이태준이 수첩을 덮었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창밖에서 도시의 소음이 들렸습니다. 그는 창문을 바라보며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회장님 서재 파일 박스 안에 있었습니다. 또 다른 침묵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보관하고 있었군요. 그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분노가 새어나왔습니다. 억누르고 있었지만 그 억누름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왜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태준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족쇄입니다. 저를 묶어두기 위한 것이겠지요. 내가 방귀를 들거나 진실을 말하려 할 때마다 이것으로 저를 공범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내 이름이 적힌 수첩이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세희는 영리한 여자였습니다. 30년 동안 이 수첩을 버리지도 꺼내지도 않은 채 서랍 깊숙이 두었습니다.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칼처럼 언제든 찌를 수 있는 자리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칼이 지금 제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이태준이 물었습니다. 저는 똑바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철 씨, 우리 이제 한 번만 싸웁시다. 제대로.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태준의 법률 대리인이 한세희 앞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수첩의 내용을 근거로 한 1994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고발장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30년 전 지갑 소지품 무단 취거에 관한 목격자 진술서 그리고 법적 사망자 신분 세탁에 관여한 정황을 담은 자료들이 함께 첨부되었습니다. 한세희가 그 서류들을 다 읽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서류를 내려놓으면서 처음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리지 않던 그 손이. 협상은 이태준의 변호인이 주도했습니다. 한세희의 친정 명의로 묶인 지분을 정리하는 대신 공소 제기를 보류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법정까지 가면 양측 모두 잃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한세희는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가 서명을 하던 날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굳이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수연이와 함께 오래된 국밥집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수연이는 아직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엄마가 밥 먹자고 해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수연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다 이야기해 줄 수 있겠구나.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이태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장소는 30년 전 우리가 살던 동네 근처의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저는 우산을 들고 나섰습니다. 그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고급 양복이 빗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처량하고 너무나 낯익어서 저는 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28배 안진철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씌워준 껍데기들이 비에 씻겨 내려가고 그 안에 있던 남자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의 곁에 나란히 섰습니다. 우산을 그쪽으로 기울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한참 동안 우리는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이태준이 진철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얼마나 부족한지 압니다. 30년이라는 세월에 미안하다는 말 두 마디가 얼마나 가벼운지도 압니다. 그래도 달리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뭇잎 위에 떨어지는 빗소리, 우산 위에 떨어지는 빗소리, 그의 어깨 위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섞였습니다. 수연이한테는 제가 직접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진철 씨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에서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것이 흘렀습니다. 수연이가 많이 힘들었습니까? 아비 없이 자라면서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힘들었지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진을 들고 다니면서 친구들한테 자랑하던 아이였습니다.
아빠가 하늘나라에 있다고, 우리 아빠는 별이 됐다고. 그 말을 할 때 그 아이 눈이 어떤지 아십니까? 슬프면서도 자랑스러운 눈이었습니다. 그 눈을 볼 때마다 저는 혼자 돌아서서 울었습니다. 이태준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결혼을 합니다. 진철 씨, 그 자리에 아버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가 오랫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이윽고 그가 눈을 뜨면서 말했습니다. 자격이 있겠습니까? 나한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하고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감정들이 30년치가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들 아래에 더 오래되고 더 깊은 곳에 있는 감정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안진철이라는 남자를 처음 사랑했던 마음이었습니다. 자격은 앞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완벽한 아버지가 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살아있는 아버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릅니다. 그것만큼은 진철 씨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태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이 처음으로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태준이 아니라 안진철의 눈빛이 되었습니다. 수연이를 만난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장소는 제가 골랐습니다. 수연이가 어릴 때 자주 가던 작은 분식집이었습니다. 수연이와 저, 그리고 이태준 아니, 이제는 안진철이라고 불러야 할 그 사람이 함께 앉았습니다. 수연이는 영문을 모른 채 왔습니다. 준혁 씨 아버지가 왜 여기 있냐고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수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해줄 말이 있어.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습니다. 1994년의 여름부터 빈관을 묻던 날부터 상견례에서 찻잔이 깨지던 순간까지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연이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이야기가 중반을 넘어서면서 눈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앉은 이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저씨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태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아.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두 글자가 공기 속으로 퍼지는 순간 분식집 안의 모든 소리가 잠시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다. 수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한 방울, 그리고 또 한 방울. 수연이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이제 와요?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저한테도 그리고 이태준한테도 미안하다. 수연아, 아빠가 미안하다. 이태준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그 남자도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쌓아온 단단한 것들이 그 눈물 한 줄기에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진철아, 늦었지만 됐다. 우리 수연이한테 아빠가 생겼다. 저는 그 자리에서 혼자 창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바깥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에 빗물이 줄을 그으며 흘렀습니다. 그 줄기들이 서로 만나고 갈라지며 흘러내리는 것을 바라보다가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30년치의 눈물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수연이와 준혁이가 결혼했습니다. 작은 예식이었습니다. 두 집안 가족만 모인 조촐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어느 화려한 예식장보다 따뜻했습니다. 수연이가 버진 로드를 걸었습니다. 한쪽에는 저,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안진철이 서 있었습니다. 딸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걷는 그 남자의 옆모습을 저는 바라보았습니다. 희끗한 머리칼, 깊게 패인 주름, 그러나 오늘만큼은 그 모든 세월의 흔적들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수연이가 이따금 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태준은 그때마다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30년이 늦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부녀가 되었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저는 혼자 마당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이 높았습니다. 가을 하늘 특유의 투명하고 깊은 파란색이었습니다. 안진철이 다가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냥 나란히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윽고 그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수연이를 그렇게 키워줘서 나 없이도 저렇게 반듯하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잘 자란 건 진철 씨 덕이기도 합니다. 내가요? 아버지가 없었지만 그 아이는 한 번도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을 거라고,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그 믿음이 그 아이를 키운 겁니다. 진철 씨가 심어준 믿음이요. 안진철이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우리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는 그 질문에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지울 수 없습니다. 없었던 일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 세월 속에서 저는 늙었고 그도 늙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은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말했습니다. 다 되돌릴 수는 없어도 남은 것은 같이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진철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1994년의 봄날과 똑같았습니다. 단칸방 앞에서 사진을 찍던 날의 눈빛, 팥빙수를 사들고 들어오던 날의 눈빛, 갈비 사온다고 웃으며 골목을 돌아가던 날의 눈빛. 세월이 바꾸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천륜인가 봐. 끊을 수 없는 핏줄의 길이.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마당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안에서 수연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오늘따라 유독 맑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오늘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가족이라는 것은 어쩌면 가장 당연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가장 쉽게 잊혀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진철이가 30년 만에 돌아온 것이 기적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수연이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은 것, 그리고 저 또한 그 빈자리를 미움으로 채우지 않은 것, 그것이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천륜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긴 세월이 흘러도, 아무리 많은 것이 바뀌어도 핏줄은 결국 핏줄을 알아봅니다. 흉터는 흉터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30년이 지나도 도라지 무침을 밀어주는 손 안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한쪽을 건드렸다면 지금 당장 소중한 사람에게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보고 싶다는 말 한마디가 어쩌면 누군가의 3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끝에 돌아온 남편, 여러분은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늦었다고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가장 마음에 남는 댓글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립니다.